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전기를 먹는다는 건지 아니면 AI는 무조건 이렇게 하마인 건지 아니면 치타처럼 날렵하고 좀 빠르고 그래서 전기 생각보다 적게 먹고 뭐 이런 기술은 없는지 다 궁금하거든요. 예. 팩트 체크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 환경 분야 취재기를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CBS 노컷 뉴스 강석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 제1회 이게 1회인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 기후 보도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어떤 상인가요? 네, 리영희 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처음으로 합작해 2025년 기후 보도 기사 중에서 심층적이고 공익적인 보도에 시상을 하는 상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후보가 작품이 몇 개나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수십 개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대단한 성취인데요. 자, 이 주제가 이게 상당히 저도 아주 눈에 띄었어요. AI 패러독스 편리함 중독, 빨라진 기후 위기. 이 프로젝트 그 세명대에서 했던 기후 위기 팩트 체크 사업 거기에 신청해서 지원비도 받고 하신 거 그거 맞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이거 여기에 지원하신 여러 작품들 그 심사했던 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네. 지금 내신 이 작품이 상당히 완성도 높고 잘 갖춰진 기획서에 다들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돼서 이 지원을 해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혹시나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노파심에 저 오늘 교수님 처음 뵈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점이나 네, 인권 관계는 그럼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없죠. 네. 저희가 사실 이 기획 취재를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뭐 폭염 아니면 뭐 산불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다 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보는 차원에서 AI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모두가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것이냐였는데 일단 무작정 부딪혀 보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팀 내부에서 난상 토론 통해서 좀 새롭게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였네요. 맞습니다. 박기묵 기자, 최원철 기자, 장윤우 기자 그리고 저 강석찬 기자 총 4명이서 12건의 연속 기획 팩트 체크 보도를 했었고요. 네. 핵심은 기후위기 관점에서 이제 AI를 짚어보고자 했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편할 텐데 사실 저희가 기획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핵심 화두는 AI입니다. AI를 기후위기가 엮겠다고 처음에 발제문을 들고 갔는데 모두가 다들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막연히 약간 그렇겠지. AI가 기후에 악영향 끼칠 수 있겠지라는 되게 의문점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의문점들을 그렇구나로 바꾸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이 기후 위기와 AI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시민 사회에서는 이 공감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그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은 이른바 AI로 대표되는 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로 대표된 녹색 전환 이 두 가지의 어떤 쌍두마차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학계에서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AI 소비량이 늘어나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력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전력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화에서는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에 따른 기후변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또 소비자들은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니까 기후는 생각 안 하고 사실 사용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가설을 세우신 거겠죠. 네, 사실 학계에서는 이 이른바 쌍둥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과잉 시대의 과잉 사회라서 우리나라가 AI에 투자를 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는 사고 방식은 굉장히 잘 이미 이른바 공감대가 잘 갖춰져 있는데 기후에 대한 혹은 환경에 대한 더 나아가서 생태에 대한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쌍둥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기사에서 잘 녹여내기 위해서 그래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현지 취재도 다녀오셨는데
왜 유럽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는 이제 유럽이라는 선진 모델을 좀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취재원들 인터뷰, 이른바 석학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AI 기반의 이제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과 친환경 생태 전환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쌍둥이 전환에 유럽이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쌍둥이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럽에 어떤 선진 모델들이 있을까? 그것을 직접 저희가 보고 오기 위해서 유럽이라는 곳을 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럽에 있는 석학분들을 이제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해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흔히 기후는 이제 환경운동가, AI는 기술 전문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분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면 각자 반대편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융합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야가 너무 중요하고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이 상대적인 이 간극이 있어서 그 각자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좀 서로 마주보고 앉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있는 기후 AI 융합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꼼꼼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뭐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전기를 먹는다는 건지 아니면 AI는 무조건 이렇게 함한 건지 아니면 치타처럼 날렵하고 좀 빠르고 그래서 전기 생각보다 적게 먹고 뭐 이런 기술은 없는지 다 궁금하거든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뭐 AI 챗봇을 쓰면 뭐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웹 검색보다 전기 10배 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팩트 체크 하셨죠?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계를 2009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자가 야 구글 너네 검색 한 번에 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야라고 하면서 공식 블로그에 해명 자료를 게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온갖 전처리 작업을 다 포함해도 검색 한 번에 고작 0.3W밖에 들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 그렇게 많지 않아라고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한 연구자가 그럼 AI 검색에는 대략 3W 정도 필요하니까 AI 검색하면 일반 검색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들겠네? 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게 된 거죠. 자, 문제는 거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이 자료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자료만 기준으로 봐도 국내외 보도가 최소 10건 이상이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학기술부 장관,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도 이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내용을 이제 팩트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팩트체크하는 과정에서 에포크 AI라는 이제 연구소에서 실제로 AI 검색에는 0.3W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에 드는 것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국내의 전문가분들을 찾아뵙고 실제로 그러냐라고 여쭤봤는데 이 원래 연구자가 연구했던 이 10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학계의 어떤 분께서는 100배까지도 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오히려 하셨습니다. 이게 과소 추정된 결과일 맞습니다. 수도 있다. 예. 인공지능 AI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아마 이거 우리 국민들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네. AI를 쓰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간다. 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가 뭐 도시 하나만큼의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전력 소비량만큼 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실 확인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가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빨리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느냐가 이른바 AI 미래 산업의 판도가 뒤바뀔 것 같은 좀 긴장된 상황이죠. 여기에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전력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내내 단 1초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막대한 전력을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중 하나의 사례를 실제로 보면요. 2003년 11월에 이제 운영을 시작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달에 116기가와트시 정도에 달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뭐 국내 이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긴 합니다만 116기가와트시 이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도시 어떤 일정 규모 도시에서의 전력 소비량과 좀 연결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경기도 고양시의 사례를 좀 보면요, 고양시 인구가 10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고양시 전체 주택 전력 사용량이 118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것도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규모가 크다 그렇죠. 보니까요.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I에 최근에 뭐 지브리풍으로 사진 만들어줘 했던 거 유행했던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저도 네. 봤어요. 이렇게 단순 검색이 아니라 사진 혹은 뭐 영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훨씬 급증을 하거든요. AI 영상을 만드는 소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영상을 만들어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줘요. 뭐 프롬프팅을 쓰겠죠. 예를 들면 뭐 나는 바닷가를 걷고 있는 상황이야. 아. 여기에 나는 행복한 연인과 함께 걷고 있어. 등등을 이제 입력을 해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자레인지 20시간, 뭐 노트북 10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그 1분짜리를 만드는데요. 맞습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업무를 하는데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분짜리 영상 만드는 것과 동일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 이게 딱 그 설명이 아주 와닿는 지금 1분짜리 영상 그게 와닿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수준, 그러니까 발전 설비겠죠. 앞으로 이런 식의 소비가 우리 뭐 소비자들이 AI를 너무 재밌다 해서 막 사용하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논리적인 생각의 연결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AI를 쓰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써?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은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향후 5년 내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고 해서 손든 곳을 따져보면 700곳이 넘습니다. 아하. 그대로라면 앞으로 전력 사용 해외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그렇습니다. 다 있죠. 예, 국내에 물론 이제 약간 이 부동산을 산점하기 위한 네. 것이다 뭐 이런 네. 반박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700곳이 넘고 이 전력을 따져보면 용량이 한 50기가와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용량을 제대로 충분히 포용할 수 없는 상황 이 된다면 다시 말해 문제가 전력 피크의 순간이 온다면 거기서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지난 여름에 이제 국내 전력 수요가 사상 최초로 100기가와트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여름 폭염 때는 그야말로 전국이 정전 상태로 멈춰버리는 블랙아웃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여름에 더위로 에어컨과 같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전력 공급에 이제 수급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이 취재한 걸 좀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국은 AI의 이러한 공급 측면도 있고 또 수요 측면도 있는데요. 어느 지점에선가는 일정한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규제 방식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건 이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고 네. 취재 영역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AI 규제는 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상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제정을 해서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 AI 기본법이 AI 규제법이 아니라 사실상 지능법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흐름상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AI를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럼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상황에선 결국 제가 내린 자연스러운 결론은 자발적으로 좀 불필요한 사용을 좀 줄여야 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자발적으로 될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지금 기본법 AI 기본법이 지능법에 가깝다라는 설명이 이제 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 보건데 아직은 이것이 가져오는 전력 이게 사실은 핵심 후방 산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후방 산업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AI도 극단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는 전력 수급에 큰 문제 예를 들어 대정전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정치권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AI 기본법에도요 환경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아, 네, 빠져 있어요. 예, 이 기본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제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저희가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네. 출판할 예정인데 그 책에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유럽은 좀 규제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유럽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럽에 직접 취재를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유럽에서는 아예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면 통제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갔던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규제 위원회를 아예 두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위치를 규제하거나 너네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연성 제공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쓰게 하거나 쓰고 남은 폐열을 재활용한다. 뭐 이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유럽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유럽이 처음부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2005년만 해도 발전 비중을 보니까 풍력이 2.3%, 태양광이 0.0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럽이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한 15년을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풍력이 15%, 태양광이 7.2%까지 2020년대 올라왔거든요. 평균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독일이나 영국 뭐 이런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전력 생산의 네. 거의 절반을 이미 넘었고요. 넘었죠. 이런 사례를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좀 일반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좀 특징적이었던 건 연세대학교 조성배 교수님이 했던 지적이었는데요. 이미 다 지어진 설비와 시스템의 규제를 적용하는 이 후규제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AI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에너지 효율을 좀 먼저 따지는 선허가 방식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좀 변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